당청 갈등을 일으킨 여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전에 청와대가 이미 부정적 의견을 2차례나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했다는 건데 추천을 주도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부정적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8명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합당이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는 합당 논란에 힘을 쓰지 말자고 했지만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징계로 촉발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하자 고 씨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은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인 의견을 2차례나 여당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작업을 주도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통화로 이런 뜻을 알렸다는 건데 이 의원 측은 소통한 건 맞지만 피드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검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가 아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상 밖으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는 전 변호사의 이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입니다. 김 전 회장은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인물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청와대 내부에선 다소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거듭 사과하면서 당의 인사검증 실패, 즉 사전에 전준철 변호사의 경력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최소한 특검 후보 추천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에겐 청와대의 부정적인 의견이 사전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공식으로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기 전에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의원이 2차례가량 통화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전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한 민정파트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사안이 정청래 대표에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성윤 의원은 이를 듣고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의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사전에 소통한 건 인정하면서도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연락한 건 사실이지만 전 변호사에 대한 피드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2번이나 반대 의견을 냈는데 결정권자도 아닌 우리가 추천을 강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청 간 이상기류에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다시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도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되죠? 네, 내일 오후 2시 서관 508호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가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오는 19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 중계도 허가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하고 영상이 각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되는데요.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다소간 지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그 밖에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도 있는데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알려진 일반이적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과 범인 도피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오늘도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네, 또 오늘 특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도 여럿 예정돼 있죠?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는 이른바 로저비비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2023년 3월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가방을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이송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g 대표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합수본 출범 이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으로는 첫 소환 조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임종성 의원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임종성 전 의원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합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등 통일교 시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상 합수본 출범의 계기가 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의 금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교단 현안을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든 TM 특별보고 문건에도 임 전 의원이 언급됩니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년의 기록이 담긴 3,200쪽 분량인데요. 임 전 의원은 19차례 등장합니다. 문건에는 2019년 10월 키르기스탄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1000여 헥타르 토지 출자 약속을 임 전 의원을 통해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터널재단 명칭을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바꾸는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불허해왔는데 임 전 의원의 협조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 등이 거론되는데요. 합수본은 금품 수수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한편 수수의 대가로 이러한 청탁이 실현된 바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검찰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지면서 국회로는 언제쯤 송부될지 관심인데요. 같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일정도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고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요구서를 국회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뒤 하루에서 사흘 안에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권성동 의원은 요구서 송부 뒤 본회의 표결까지 2주가량 걸렸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 원은 정치 생명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아직입니까? 네,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제 1억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이 두 사람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쪼개기 후원 의혹이나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경찰은 최근 이번 영장에는 담기지 않은 쪼개기 후원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형사기동대 인력까지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는 구청장 공천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까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지난 3주간 범여권을 뒤흔들었던 합당 논의가 중단되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대구와 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듣는데 당은 징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잇따라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더는 합당 논란으로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되는 일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던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의 충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다른 축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방과 모욕에 당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주 동안 범여권을 뒤흔들었던 합당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 내홍을 곧바로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권파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목표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만절필동이란 사자성어를 SNS에 올렸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다시 이어가는 과정에서 차기 전당대회 권력 구도와 맞물려 또 다른 불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합당 의제와 특별검사 추천 논란까지 겹치며 당청 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 속에 청와대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났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고 선거 이후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당권파의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실수였다며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불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행보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보수 텃밭 대구와 험지, 전남, 나주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설을 앞두고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을 동시에 찾는 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민심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향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력이 성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선거 모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오전 인재영입위원회 회의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이른바 징계 정치 때문에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인데 고 씨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라며 즉시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을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시당 위원장을 징계할 수 있지만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 의원에게 중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내부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국회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여야의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내부 통제 부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민생 법안을 심사하고요.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민주당 내 특검 추천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또 2차 종합특검법 등을 주제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98만 6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을 이끌던 고령층 일자리도 위축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1,000명 늘었지만 2021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서 일자리 6,700개 이상이 줄어든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47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고용 인원은 162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6,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은 CJ 올리브영으로 K뷰티 성장에 따라 2,500여 명 증가했고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100여 명 늘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고용 인력이 1,600여 명 줄었고 홈플러스와 LG디스플레이, 롯데쇼핑, 현대자동차도 1,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간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 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면서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신호를 준다라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그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 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억 5천만 달러로 34.8%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37.6% 늘었고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도 각각 40.1%, 27.9%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2.6%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도 약속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학하면서도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방미길에 나섭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8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호 투자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는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ご案内の通り、同盟国に対して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さまざまな提案をしてこられるのが常です。そのためですね、接点を持つたびにですね、国益をかけた厳しいやり取りを毎回行っておりますので。 앞서 일본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불만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1호 투자 안건을 곧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관세 재인상을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해 투자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which nobody thought was even a possibility. 일본은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은 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될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투자 특별법이 입법되면 관세가 정상화될 길이 있다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답하면서 조금 전에도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왔고 지금도 계속 대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협상이 안 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인상 철회가 안 될 수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비관세 장벽 관련 한미 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트랙을 통해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미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쿠팡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페러는 쿠팡 문제가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Coupang situation has emerged, a very real crisis for Coupang given this massive data breach, but that Coupang has seemingly effectively turned into a geopolitical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문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미국 내 인식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런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 청문회는 이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페러 전 보좌관은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elevate the issue more broadly, but also bring Congress into the mix that could, lead the president to take actions that disrupt the trade agreement. 페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기로 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쿠팡 주장과 달리 3,300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을 1억 4천만 번 넘게 무단 조회했는데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는지는 미공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은 쿠팡의 이용자 인증 허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쿠팡 서버에 접속, 다른 사람 계정의 주문 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나아가 범인이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유출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이른바 공격 스크립트가 발견됐습니다.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자가 탈취한 정보를 일일이 복사, 전송하는 대신 쿠팡 서버에서 정보를 해외 서버로 일괄 전송하는 코드를 짠 것인데 실제로 해외 서버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 서버와 로그 기록을 분석했지만 직접적인 통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제출받은 하드디스크 상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한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었고요.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일단 로그가 일부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삭제 흔적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로그 기록만으로 해외 전송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걸 가져갔으면 그건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번 조사로 쿠팡의 보안관리 체계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전자출입증이 정상 발급 절차를 거쳤는지 검증하는 단계가 부족했고 서명키를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소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일으킨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모 회사인 쿠팡 INC가 민관 합동조사단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요 내용이 누락됐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쿠팡 INC는 입장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용 현관 출입 코드를 5만 건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제 접근은 2,609개 계정에 한정된 거라는 검증 결과가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 INC는 회수된 기기 포렌식 분석 결과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은 거로 확인됐으며 유출자가 약 3,000개 계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한 뒤 삭제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나 퇴근 시간 한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공장과 상가 건물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화염에 휩싸인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을 달리던 운전자가 불꽃을 보고 차를 세운 겁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수습으로 퇴근길 교통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옆 울창한 나무 틈으로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봉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인근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의 119 신고가 빗발쳤고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LPG 용기가 바로 옆에 있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퇴근하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이 발빠른 초동 조치로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소방은 외부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 여객터미널 삼거리 인근에서 퇴근길 통근버스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고 탑승객 9명과 트럭 기사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신문 보급소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60대 보급소 직원 등 4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보급소에 있는 컴퓨터와 책상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북 칠곡군 외관읍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정차 중이던 대형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불이 난 화물차와 실려있던 선물 세트 8톤이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고 주택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선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합당 무산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는데 오늘 아침 정 대표 발언과 당내 분위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 관리를 잘 해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했다. 자, 일단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엔 한 발 물러선 셈이죠. 합당이 무산이 됐고
이걸로 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로 좀 전해드린 내용이 이 최근에 말미에 당청 갈등을 불렀던 이 특검 후보, 그러니까 2차 특검 후보 전줄철 변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2차례나 부정적인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청와대 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추천을 강행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도의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최종적인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인물을 당에서 추천한다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특검 추천 과정은 당 내부적 프로세스로 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성사를 시켰으면 그 2차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선정에 엄밀함을 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거의 맡겨놓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여러 판단을 가지고서 전줄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줄철 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쌍방울 변호인을 맡았던 그 전력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특검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거칩니다. 근데 법사위의 의견을 게다가 민주당 법사위가 그냥 법사위입니까?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법사위인데 법사위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이게 이제 당대표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원내 사이에서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더해서 만약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다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이 진입하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합당이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물론 이제 선거 이후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조국혁 신당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선거 전 통합이 무산되고 당원들의 총투표는 둘째치고 당원 여론조사까지도 가지 못한 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좀 흠집이 난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당내에 이른바 계파 갈등, 권력투쟁이라고 할 만한 양상까지 드러난 건 8월까지 정청래 대표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남은 임기의 레임덕이 일정하게 올 수밖에 없고 차기 전당대회에 과연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만큼 리더십 손상된 건 맞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그 추천을 했다고 한 이성윤 의원 측의 말이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사전에 소통을 한 건 맞는데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다. 관련 피드백을 듣지 못했다. 만약에 들었는데도 우리가 강행했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성윤 의원 측에서 또 반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청와대와 지금 당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지금 중단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명청 갈등, 당내 갈등이 좀 오히려 이제 수면 아래로 봉합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는데 또 이게 수면 아래에 있던 이 특검 추천을 가지고 오늘 다시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전준철 그 변호사 추천에 대해서 상당히 친명계가 격앙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저면에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들 정도로 이 특검 추천을 가지고 이렇게 뭐 친명계가 또 격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조금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마 이 뒷면에는 이태영 비서관과 또 이성윤 의원과의 이런 그 오고 간 그런 내용에서 청와대에서는 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것이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 공유가 됐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니만큼 이 문제도 지금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오르는 거라 여기에 대한 그 박원석 의원님 얘기대로 진입하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아마 친명계와 친청계가 상당한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사실은 당 대표가 당 내의 두루두루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에서도 굉장히 또 거세게 반발을 했던 것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이 전준철 변호사의 좀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내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 지점인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합당 문제도 그렇고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제기하는 그런 비판 자체가 절차적 문제를 많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청래 대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된 이후로 몇 차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나 이게 여권에 조금 다른 기류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도 보안수사권 문제, 사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미뤄뒀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준다. 요구권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는 약간의 당혹감과 불쾌감, 왜냐하면 정부 입장은 좀 달랐거든요.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엇박자가 조금씩 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합당 문제와 같은 굉장히 중대한 그런 정치적 변화를 제안하면서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저걸 제안을 했고 상대당 대표에게만 그 제안을 미리 알렸다는 거는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저는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내에서 물밑에 그런 협의 과정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절차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의원들이 일부 절차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최고위원들 일부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논의해보자, 공론화 시켜보자, 이런 합의하에 내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정청래 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최고위원도 해보고 당 지도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당내의 총의를 모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검 추천 이 문제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선호했던 당대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기억을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아닌 거죠. 근데 집권 초기에 이게 당의 주류가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친명이니 친청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권 전체가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도 합당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좀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참 지금 의견에 맞지 않는 그런 서로가 의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과 관련한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제안을 받은 합당이 지금 무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국 대표의 입장은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꺼져가는 정당이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많든 어떠한 결정권은 당연히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요. 조국 대표로서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합당하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합당은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추진 이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쳤잖아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아마 지자체 선거에서도 당선이 저는 호남권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시의원이나 또 도의원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겠죠. 오히려 진보 진영의 표를 오히려 갈라먹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는 이러한 그런 그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인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되 약한 연결고리를 걸어두는 거죠. 선거 연대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하자. 그렇게 되면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또 후보들이 또 단독으로 출마하는 이러한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조국 대표도 이번 선거에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아마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과의 약한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의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의 위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상황에서 오늘 조국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선거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출마하려는 후보들과 조국 대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국 대표 입장문의 포인트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의 그 연대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지방선거 연대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요겁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통합은 일단 무산된 거고 통합이 지방선거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 연대가 절실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조국 대표의 거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다시 어쨌든 원내에 복귀를 하든가 제도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 이제 출마 이 희망이 강한 것 같지만 민주당과의 조정 없이 단독으로 출마했을 때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출마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를 저는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에 대해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애초에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에 적어도 조국 대표의 출마 정도는 양보할 의향을 가지고 합당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에 다 출마를 희망하는 그런 출마 희망자들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럼 대권 경쟁자가 또 한 사람 생기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개파가 됐던 세력들 간의 입장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 문제마저 물러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 무산에 이어서 어쨌든 지방선거 연대 구상에서도 물러서면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이후에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조국 대표도 그 점을 의식해서 지방선거 연대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오늘 촉구를 한 그런 입장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민주당 내부의 전체 기류는 모르겠으나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는 지방선거 연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이제 조국 대표 거취에 관한 그런 양당의 협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협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가 그런 면에서 이게 바람잘 날이 없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한테 대승적 차원에서 뭐 보궐선거 때 좀 후보 자리나 이런 걸 양보하자 이런 의견이 당내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당내 합의된 견해는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른바 이제 합당에 관한 당내 갈등의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교통정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쳐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최근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자, 이 말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 진심도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수많은 분들 역시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또 다시 와서 예를 들면 전한길 대표가 윤어게인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전부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을 무슨 뭐 변절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하다가는 자기들은 득표하는데 좀 불리할 수 있대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께서 현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켜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왜 제명시켰어요? 아니, 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제명했어? 증거를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턴하자.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뭐 우리 중도도 껴안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칠하는 거죠.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이게 됐어요? 뭔지 그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지켜봅니다. 저는 왜 제명시켰어요? 자,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노선이 바뀐 거냐, 변절을 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김민수 최고의 발언은 이제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또 어제인가요? 또 어느 그 방송에 또 나와서는 윤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보편적 국민이고 중도다.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일종의 해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주제에서 민주당의 요새 복잡한 그런 이제 명청 갈등이 상황이 지금 또 토론이 됐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근저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의석수도 작은데 또 계엄이나 탄핵 이후에 아무런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명청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되는 그런 차기 당권을 두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특히 이번 선거에 저는 바로미터는 바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죠. 전한길 씨 같은 분하고도 물론 또 국민의힘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신 그런 당원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위한 방법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저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이 12.3 계엄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3 계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고 이후에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국민의힘이 완전히 바뀐 뭐 이런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늦었지만 저는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 확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12.3 계엄의 연장선상을 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선고 날이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친한계, 특히나 김종혁 최고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도대체 왜 제명을 한 건가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환골탈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수 이분들이 윤어게인이에요. 그리고 윤어게인을 사실상 외쳤던 분들입니다. 본인들은 지지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집회에 나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선거 유세 때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뭐 그군이 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윤어게인으로 우리가 선거를 못 이기니까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분리합시다. 이거는 그냥 자기 정체성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로 해처시켜가지고 낮에는 지키라고 밤에는 하이드해서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이런 건데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거기에 속게. 그런데다가 전한길 씨가 저분들의 진심을 또 다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김민수 최고가 본인한테 와가지고 이 중진들이나 친한들하고 싸우면서 선거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예. 라고 자기 구독자들 앞에서 또 전한길 씨가 실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대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변화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위장을 하는 거고 저런 걸로 국민의힘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어제 문화일보 그 유튜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변할 뜻이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당대표의 그 언어로 얘기했다. 당대표의 언어로. 그러니까 전륜을 얘기하는데 당대표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는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이 당에서 누구를 쳐내고 무슨 절연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정작 친한계와 한동훈과는 절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의 언어라는 것도 편의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저런 걸로 지방선거 지형이 바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보면은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다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절박할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의 최근 이제 태도 변화를 보면 국민의힘으로 선거 치르느니 차라리 그냥 오세훈으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서울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당대표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선거 안 치르겠다는 얘기, 장동혁 지도부하고 손잡고 선거 안 치르고 장동혁 유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도권의 그러니까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국민의힘이 영파전입니다. 아무도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는 9파전이래요 벌써. 현역 의원만 5명이에요. 이게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제주 이기고 다 졌는데 14대 3이었거든요. 이번에 제주 지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고 대구, 경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대구시장 뭐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거론되고 여론조사 유력 후보로 나오는데 이진숙 후보가 되면은 대구시장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그 헌정사 최대의 패배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 장동혁 지도부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선거 결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입장을 일종의 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지지자들은 또 유권자들은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바라볼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토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 본인이 내빼면은 그거야말로 웃긴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은 한다 했다 내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이분들이 뭐 계속 6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준석이 전한길 고발했죠. 나도 마찬가지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려. 나는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에 대해서 낱낱이 다 까발려줄게. 성상담 사건 있었냐 없었냐. 자 지금 뭐 마지막에 전한길 씨의 그 태도를 보면 이게 토론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막장 토론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이제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앞선 주제와 관련해서 저도 장동혁 지도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고. 또 아직까지는 또 다음 주 선거 이후에 어떤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목소리가 많다. 만약에 장동혁 또 지도부에 여러 가지 고심점이 있을 텐데 또 이러한 것을 잘 수습한다면 뭐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선전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저는 마지막 기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내전 상황인데 또 이준석 대표는 또 개혁신당이 또 공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또 하자고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믿지는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나 개표의 관리에 좀 허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감시도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투표에 관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조직적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보지는 않는데요. 아무런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관위에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이 결국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결론을 내는 이런 토론이 아니라 결국은 각자 이야기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하는지 여기에 뭐 따라서 또 승패가 결정이 되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선관위의 선거의 투명한 관리나 또 철저한 그런 개표 관리에 대해서는 제3자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5일 토론이 부디 무탈하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약물인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마치 병 의원처럼 보이는 시술소까지 차려놓고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가 빼돌린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영수 기자, 일당이 어떤 방식으로 불법 시술소를 운영한 겁니까? 네, 원장실까지 있는 번듯한 피부과 병원처럼 생긴 건물로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현금부터 주고 누워서 주사를 맞는 이곳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약물인 이른바 애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주사해주는 시술소입니다. 약을 맞은 사람은 덜덜 떨며 부작용을 보이거나 중독 증세를 보이며 한 번만 더 맞게 해달라며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전신 마취제로 쓰이는 애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놔준 시술소를 강남 일대에서 3곳을 적발했는데 이곳에는 일반 아파트와 빌라도 있었습니다. 약물을 대준 건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등으로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꾸며 4억 원을 받고 앰플 3만 1,600개를 공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은 중간 유통책을 거쳐 불법 시술소로 흘러들어갔는데 여기서 앰플 하나당 원가의 50배인 20만 원을 받고 중독자 44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급 유통책 5명과 판매업자 12명을 붙잡아 이 중 10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하였고 재산 4억 2,300만 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신종 마약을 차단하는 특별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신종 마약류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널리 유통되는 등 확산하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나 식료품으로 위장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신종 마약류 대다수가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검거 인원도 1만 800여 명, 압수량은 448kg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투입,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도 구축하고 밀반입 차단을 차단하거나 국내 유통망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용수입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신종 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은 1년 전보다 25% 넘게 줄었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연애 빙자 사기 등은 여전히 피해가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설 연휴 기간 통신사와 협업해 전 국민 대상 신종 스캠 예경보를 발령하고 귀성, 귀경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394번으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I를 인용해서 예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문서 위조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억 2천만 원을 챙긴 사기 범죄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AI로 9억 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사를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인 시너지 IP를 설립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첫 메달 레이스였던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아쉬운 충돌 사고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탈락 직후에 대표팀 김민정 코치가 $100를 들고 심판진에게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갑자기 웬 현금일까요? 올림픽 판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현장에서 예치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 프랑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현금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데요. 근거 없는 항의를 막기 위한 관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100는 고스란히 국제 빙상 경기 연맹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메달의 기쁨도 잠시 뜬금없이 난처한 상황을 만든 선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대표팀의 레그레이드 선수. 어제 20km 개인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며 최고의 순간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메달 획득 직후 인터뷰에서 폭탄 고백을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인생 최대 실수를 했다며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난데없는 참회를 쏟아내는데요. 운동도 뒷전이었다고 반성하면서 메달을 여자친구와 나누고 싶다고 밝혔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경기장에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 선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헤라스케비치는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기리는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대신 완장을 찰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희생자들을 배신할 수 없다며 경기 날에도 추모 헬멧을 착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라노 선수촌 식당 소식입니다. 곽윤기 해설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식당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루 세 끼가 거의 같은 구성에 젓가락도 없고 아시아 음식도 드물다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다행히도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급식 지원센터 덕분에 뜨끈한 도시락도 먹고 한식으로 든든하게 체력 보충을 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인의 밥심으로 좋은 성적을 내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로봇 격투기 대회와 대규모 갈라쇼가 열렸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옥타곤 위에서 주먹질과 발차기를 겨루는 로봇 둘. 여느 인간 격투 선수 못지않습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하는 광둥성 선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참가팀들엔 중국의 로봇 스타트업 엔진 AI가 개발한 T800이 일괄 제공됩니다. 오는 12월까지 21억 원 상당의 순금 챔피언 벨트를 놓고 로봇 기술의 극한을 겨루는 방식입니다. 机器人打比赛它不仅仅是为了格斗巡逻巡检然后物流搬运快递 工厂的一些环境吧. 공중부양 마술을 선보이는 로봇.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추기도 합니다. 경제 수도 상하이에선 에지봇이라는 업체가 로봇 갈라쇼를 열었습니다. 무대는 물론 객석까지 인간형 로봇 200여 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对于我们而言，这场晚会不是表演，而是一次星空飞演。人类有春晚庆祝你们的文明，我们也将有一个属于自己的夜晚。 한국 마트에도 상륙한 중국 로봇. 그 본고장에선 판매나 대여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로봇에게 유모차를 맡기고 낚시를 즐기거나 세차를 시키는 동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새해 첫 현장 시찰로 베이징의 IT 혁신단지를 찾아가 로봇 굴기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대중 행사에서 넘어져 실려나가거나 사람에게 갑자기 돌진하는 등 간혹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영국에서 원자력 시설 해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스팟은 영상 촬영 등을 통해 현장 구조를 파악하는 동시에 방사선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채취 시험 작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국 당국의 산하 공기업인 셀라필드는 스팟을 활용해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사람보다 오래 점검을 지속할 수 있다며 해체 작업의 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줄면 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야기 권대중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그 매물이 이제 현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뭐 반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주택자가 모두 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일부 이제 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내놓는 것이 이제 그 구매자인 매수자가 예.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예. 근데 상당 부분 그 자기 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뭐 거래가 안 되는 게 이루어지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서울의 전월세 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가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3만 명 정도로 한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을 못 하게 되겠죠.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 특히 비아파트 부분들은 임대사업자가 그걸 매수해서 임대시장에 임대로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규제하게 되면 공급도 줄고 또 임대 물건도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예, 네. 이 연쇄 효과로 이제 전월세 값이 상승하면은 집값도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 수익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는 또 투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급이 줄면 전월세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정권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 뺐다 지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거든요. 예. 그때는 너무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이게 정부가 이제 이거를 강화시켰죠. 2022년도에 다시 이걸 또 강화해서 혜택이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에서는 투기꾼 때문에 올라간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로 대별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 가능한 주택 정책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 바로 공급 정책입니다. 예. 그러나 수요 정책은 이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정 요인도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예.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 자금입니다.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듯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많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이런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예. 네. 주거 비용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이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6억 7천만 원에 네. 육박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전월세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뒤따라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정상 시장이에요. 예. 근데 요새는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키 맞추기식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거기에 그 비례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또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예. 더 중요한 것은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고 나가야 그 집이 전세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세입자가 집을 사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대출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눌러 앉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전세 물건이 줄어든 거죠. 그것이 결국에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는 영향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서울 네. 아파트 시장에서 보면은 전세 비중을 앞질렀다는 건데 네. 이런 흐름이 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도에 월세 비중이 43.5%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 6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63%까지 월세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서민들이. 돈 쓸 돈이 글로 나가니까 더 예. 적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전세 시장이 물량이 없다 보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려줄 돈을 반전세로 월세를 지급하는 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이 줄게 되면 수요는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나는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매물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 예. 그게 구별로 다릅니다. 오히려 강남 서초 쪽에는 송파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예. 근데 노도강이라고 노원, 도봉, 강북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거래는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1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이전에는 서울 강남 같은 경우가 7,85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불과 2월 10일까지 일주일마다 한 2주일 정도에 8,400건 정도가 됐으니까 한 900건 늘어났죠? 예. 9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출 기회도 있지만은 또 구매자가 준비가 안 된 거고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높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도강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요. 대출이 되니까 오히려 거래 건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건수를 보면은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통령이 발표한 1월 23일 이전에 예. 624건이었는데 648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여력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급매 물건들은 뭐 급급매 해갖고 나오는 물건들은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강남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뭐 15까지도 낮춰서 내놓은 물건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물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그 정부의 압박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그 예측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내놓는 물건들은 작은 평수들, 또 중소형 평수들이나 가격이 낮은 것들은 뭐 몇 천에서 또 그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억까지도 낮춰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도시나 또는 새로운 택지 개발 지역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안정된 시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는 물건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고 6.3 선거 이후에 그 정부가
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보완 대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에 네.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을 4개월 내로 이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급매물은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각 계약을 하게 되면은 6개월에서 2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임차인이 집을 구해서 나가는 기간이 한두 달 만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여유를 준 거고 또 이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아닌 지역은 6개월까지 여유를 준다 그래요. 예. 그리고 2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거나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그 기간까지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일시에 만약에 내보내게 되면 수요가 증가해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가 아마 고륙지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기간을 늘려주면 그나마도 지금 5월 10일부터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가 좀 이연되고 완화되기 때문에 거래는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에 나온 627 정책. 네. 이 이후에 이제 6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매매 자금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됐을까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6월 달에 코스피가 2,600선 정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5,300까지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 상승률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간 겁니다. 이게 2년, 3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 코스피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거를 매도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또 부동산을 규제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돈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 2조가 온 사람들은 대부분 고가 아파트로 이동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앱스테인 관련 의혹에 휘말리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앱스타인과 딱 한 번 만났다던 러트닉 장관은 청문회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2005년 바로 옆집 이웃이 된 뒤 앱스타인과 총 3번 만났지만 신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Over the next 14 years, I met him 2 other times that I can recall. 2 times. I did not have any relationship with him. 2012년 앱스타인의 개인 섬에서 만난 것도 가족과 함께였다며 미성년자 성착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e had lunch on the island. That is true, for an hour, and we left with all of my children, with my nannies and my wife, all together. 앞서 뉴욕타임스는 앱스타인과의 첫 만남에서 혐오감을 느껴 더는 만나지 않았다는 러트닉 장관 말과 달리 앱스타인 파일 250여 건에 러트닉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동일한 비상장 기업에 공동 투자하고 뉴욕과 카리브해에서 사교 활동도 함께했다며 생각보다 긴밀한 관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러트닉 장관의 거짓 해명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임을 요구했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And he clearly left the country with the impression that he had no further contact with Jeffrey Epstein. That just turns out not to be true, which completely undermines his credibility. Howard Lutnick clearly went to the island, if we believe what's in these files. He was in business with Jeffrey Epstein. He should make life easier on the president, frankly, and just resign. 이런 가운데 앱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으로 5년째 수감 중인 길레인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앱스타인과 연루설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의 앱스타인 연루 의혹과 거짓 해명 비판에도 백악관은 해임할 뜻이 없다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일원으로 대통령은 전적으로 장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NBC의 간판 앵커 서베너 거스리의 80대 어머니가 납치된 지도 오늘로 열흘이 됐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캐시 파텔 국장이 자신의 SNS에 유력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이 복면을 쓰고 배낭을 맨 남성이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거스리 어머니의 자택 현관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왔고요. 장갑을 낀 손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잡초들을 가져와서 카메라를 이렇게 가리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FBI는 최대 5만 달러, 우리 돈 7,200여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용의자와 거스리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도로 한복판에 놓인 배수로를 둘러싼 채 내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희귀동물 매너티가 배수구에 갇힌 채 발견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빗물 배수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매너티와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이후 야생동물 긴급구조대가 크레인까지 동원한 끝에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당국은 추위에 민감한 매너티가 따뜻한 물을 찾아다니다 배수로로 들어온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구조 당시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고 현재는 근처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성, 경찰관의 손을 물어뜯으면서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그러자 두 경찰관이 남성을 주먹으로 이렇게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모여있던 군중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또 기도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질질 끌어내는 이러한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격화하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부딪혔는데요. 경찰이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관계 당국은 시위대가 먼저 차단선을 뚫으려고 했고 경찰관들도 위협과 폭행을 당했다며 바디캠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산에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줄을 지어 서 있고 경찰관들도 총기로 무장한 채 수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불가리아 서부 산악 지역의 산장에서 남성 3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현장과 가까운 산속 캠핑카에서도 또 다른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환경보호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들이 최근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란 주장부터 이들이 국경 지역을 순찰하다가 불법 인신매매 등 범죄를 목격해 살해당했을 거란 의견도 나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옐로우와 레드 2개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퇴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범 두 번째 듀스 대각선 세 번째 듀스 터치아웃 비에나 블로킹 찾아납니다. 왼쪽 레오 킥오픈 안쪽입니다. 왼쪽 다가가는 허수봉 블록아웃. 김진영의 서브 김성진 끊었습니다. 길었어요. 살려놓고 눌러놨습니다. 지금 캐치볼을 한 판정인데요. 그냥 완전히 끌고 내려왔다는 판정인데 KB 선수를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리시브 타이밍에 만들어지는 그런 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2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1세트가 마무리되고 감독관 쪽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날이 온화해지니 어김없이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온통 하늘이 희뿌연 먼지로 자욱한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4 마이크로그램으로 이 정도면 평소보다 2~3배가량 짙은 수준입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도 점차 농도가 짙어지겠고 남해안은 저녁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치 초봄처럼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공기가 탁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